안녕하세요. 네, 네, 방금 소개받은 김순원입니다. 저 뒤에 제가 보이시나요? 아, 네. 자, 오늘 소개 말씀 들으니까 여러분 네 번째 강의시라고 그러는데, 요 자치분권이란 말이 이제 귀에 익으신가요? 네. 아주 밤늦게 수고가 많으신데요. 자치분권을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네? 아버님은 저 자치분권을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내가 이규 교수님도 하신 것 같고 육동일 교수님도 하신 것 같고 여러 교수님들이 하셨는데 제가 이게 낯설지 않냐 이렇게 왜냐면 이게 상당히 어려운 단어거든요. 이게 왜 어려운 단어냐 하면 여러분 배를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한테 너 배 맛이 어떠냐 그러면 배 맛을 알겠습니까? 예, 우리가 자치분권은 잘 해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자치분권이 뭐냐 그러면 참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은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잘 해보지 않은 걸 왜 하냐 이제 이런 궁금증이 생기시잖아요. 그래서 그 답을 오늘은 외국의 사례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저보다 연세도 많으신 분도 계신 것 같고요. 올해가 2017년도인데 1960년대에 우리나라가 국민소득이 87불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몇 불인지 혹시 아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이 28,000불입니다. 참 기가 막히게 성장을 했죠. 전 세계에서 1960년대 외국의 원조를 받고 이제는 외국에 도와주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지구상에 몇 개의 나라가 있는지 혹시 아세요? 이 독립국가가 22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외국의 원조를 받고 이제는 외국을 도와주는 나라가 됐습니다. 자, 여기 제가 이거 작성할 때도 27,600불이었는데 지금은 어제 보니까 28,000불이라고 그러네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나라 여권 가지고 외국에 들어가면 되게 비자라는 걸 봤죠? 예, 근데 대한민국 여권이면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가 120개국이나 됩니다. 그 대단하죠? 여러분 선진국은 대한민국 여권으로 다 갈 수 있습니다. 중국 빼놓고는. 눈부신 발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제도 중에 여러분들이 외국 가서 자랑할 만한 게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의료보험이고요. 하나가 대중교통입니다. 특히 공공 서비스 중에 대중교통 서비스는 세계 어느 나라 가도 우리나라 같은 나라 없습니다. 뭐 저도 부평구도 비슷할 거 생각해요. 여러분들 버스 타러 가셔서 5분 이상 기다려 보신 적 있어요? 없죠? 네, 세상에 이런 나라는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 못 먹을 때는 식사하셨지가 인사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인사말이 바쁘냐. 어떤 분은 일을 월화수목 금금금으로 일을 한다. 그래서 그걸 자랑으로 여기십니다. 자기는 놀지 않는다 이 말이죠. 우리가 지금 OECD 국가에서 최고 근로시간이 많은 나라라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근로시간을 줄이겠다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뭐 일을 열심히 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어떻게 보면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꼭. 왜? 그 뒷그늘이 좀 많습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세계에서 우리나라 인구 규모치고는 애 안 낳는 순위 1위입니다. 우리가. 자, 그러면 젊은 사람들 왜 결혼 안 하냐 그러면 왜 안 하는 건가요? 못 하는 건가요? 못 하는 거. 못 하는데. 왜 못 하나요? 돈 없어서. 네, 일자리가 마땅치가 않은 거죠. 청년 실업도 많고요. 또 일자리 있는데 눈에 안 차는 거죠. 그래서 이래저래 지금 저출산, 고령화 이게 지금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잘 사는 나라이면 틀림이 없는데 자살률이 또 OECD 1위입니다. 우리가 세계 어느 나라도 알 수 없는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데
예, 우리가 고령화 준비는 점점 안 돼 있어요. 너무 빨리 진행돼 가지고요. 개인도 준비가 안 됐고 또 우리 국가도 준비가 좀 안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오늘 여기 6시 반 강인데 학교에서 4시에 출발을 했어요. 원래 5시 출발하려고 했더니 누가 거의 인천 가는 길이 많이 밀리니까 미리 안 가면 너 오늘 늦는다고 그래서 내가 1시간 전에 와서 차를 대고 밥도 먹고 이랬거든요. 제가 학교 옆에 사는데요. 저희 집이 바로 제2경인고속도로가 시작하는 시작입니다. 근데 제가 가끔 5시 반에 집에서 나오는데 이미 5시 반이 되면 뭐 경인고속도로가 꽉 찹니다. 일하러 나가는 차로. 혹시 토요일, 일요일 날 혹시 비행기 타시고 저녁 한 영무를 시간에 한반도를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전국도가 자동차 불빛으로 막 우리 저 핏줄 돌듯이 돕니다. 자, 이게 바쁜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만큼 살기 위해서 바쁜데 이게 정말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열심히 일한 건 맞는데 우리 사회 구조가 코스트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코스트가 왜 생겼냐?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중앙집권 체제 때문에 생겼다. 이렇게 중요한 이유가 그렇다는 말이죠. 자, 왜 그러냐? 한번 볼까요? 자, 우리나라 인구가 5,100만입니다. 현재. 그런데 서울 1,000만입니다. 경기도 1,300만입니다. 인천이 한 200만 됐죠? 300만 됐죠? 예, 그러면 이게 더하면 얼마예요? 2,600만 아니에요? 자, 대한민국이 5,100만인데 이 조그만 이 수도권 지역의 인구의 절반이 여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리적 면적이 작은데 많은 인구가 살면 여러분이 치료의 비용이 많죠. 자, 일단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2시간 강의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길거리에 버리는 시간만 4시간을 버리죠. 이게 지금 제가 지도책은 30km 거리인데 이거를 내가 4시간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것뿐이겠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만약 여기에서 교통비도 많이 들지만 여러분들 집값이 엄청나죠. 다행히 저 세대나 여러분 세대는 어떻게 집값인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집 덕분에 부자가 됐지만 우리 애들은 집을 아마 영원히 못 살 거예요. 그거 벌어서 어떻게 매덕하는 거 사냐는 말이에요. 왜? 사람이 많으니까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죠. 네, 이런 코스트가 많이 드는 거야. 그래서 그 코스트를 줄여보는 길이 뭐가 없을까? 그랬더니 그게 이제 우리가 특히 국가 중앙정부 주도의 발전 전략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이제는 한번 시스템을 바꿔보자. 그래서 분권을 해보자. 권한을 지방이 나눠서 이제 중앙과 지방이 같이 협력해보자. 이런 뜻이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자치분권이라고 하는 거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얘기는 자, 그럼 외국은 어떻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4나라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의 목적은. 자, 여기 영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뭐 여러분들 학교 다니실 때면 잉글랜드라고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잘못 배운 겁니다. 잉글랜드라고 하는 거는 영국이라는 나라의 한 부분이 있죠. 이제 한 지역이 잉글랜드예요. 또 한 동네가 웨일즈라는 동네가 있고요. 또 한 동네가 스코틀랜드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북아일랜드. 그래서 4개의 지역을 묶고 나서 얘네가 유나이티드 킹덤, UK, 영국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우리는 월드컵에 한 팀이 나가잖아요. 축구. 영국은 4팀이 나갑니다. 잉글랜드 팀도 하나 나가고, 스코틀랜드 팀도 하나 나가고, 웨일즈 팀도 하나 나가고, 북아일랜드 팀도 하나 나가고. 왜? 이 각 지역이 거의 독립국가처럼 움직이는 나라니까. 이거 딱 들어보면 여러분 어떠세요? 그러니까, 아, 이게 뭔가 중앙이 꽉 틀어지고 있지 않구나. 이게 다 이해되시죠? 각 지역이 각자가 다 자기네 말도 갖고 있고요. 스코틀랜드 가시면 스코틀랜드 자기네 국기가 따로 있어요. 중앙은행도 따로 있고. 따로 움직인다. 금방 오시죠? 그래서 영국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자, 2번째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금 한국에 와 있는데 우리나라가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겠죠. 1948년 우리나라가 새로운 헌법을 만들 때 우선 우리 남북한이 이렇게 갈라진 거가
예, 미국하고 소련 스탈린 간에 뭐 협상이 있었다고 그러니까요. 그 이후로 예, 미국의 군정이 있었고 그다음에 헌법 만들고 지금까지 제가 보기에는 가장 많이 영향을 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일본 다음에 아마 가장 많이 준 나라고요. 제가 이제 저 소개할 때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로 소개받았는데 저희 대학원에 교수가 28명이 있습니다. 행정대학원 내에만. 근데 24명이 아메리칸 닥터입니다. 네, 저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한국의 행정을 가르치는 메인 학교의 교수의 대부분이 다 미국서 했다니까 그게 영향이 많다는 거겠죠. 또 여러분 주위에 자녀들이 어디 유학 간다고 그럴 때 어디가? 그러면 아마 90% 정도가 다 미국 간다 그럴 거예요. 네. 우리에게 영향을 많이 준다. 자, 그 다음에 독일하고 일본을 말씀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대학이 몇 개인지는 혹시 아세요? 대학이? 많다고만 들었죠? 예, 4년제 대학만 한 160개, 그 다음에 2년제 대학까지 합해서 한 260여 개가 있습니다. 많죠? 예, 그런데 4년제 대학에 한 100개예요. 도고동문과라는 학과가 있습니다. 도고동문, 독일어를 공부하는 학과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고등학교 다니실 때 제2외국어로 독일어를 하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하신 분 계시죠? 네. 한번 써보고 보셨어요, 독일어? 저도 이제 대학 간다고 고등학교 때 3년 배우고 또 대학 가서 또 2년 독일어를 했는데요. 한 번도 안 쓰고 뭐 써볼 때가 있어야지 독일어를.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은요 신기하죠. 동양의 인구 5천만 나라에서 대학에서 100개의 대학에서 독일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독일어 쓰지도 않는데. 평상시에는 독일어 쓰세요? 한 번도 안 쓰잖아요.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이 아프리카에 식민지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얘네가 식민지니까 독일말 쓸, 우리가 일본말 썼던 것처럼 독일말 쓸 거 아니에요? 독일 사람이 떠난 다음에 다 이 사람은 독일어 벌고 영어로 다 돌아왔어요. 그죠? 그게 정상적인 거죠. 근데 우리는 독일하고 별로 인연도 없는데 그렇게 제일로 독일어를 배운 나라야. 궁금하잖아요. 왜 그럴까? 예, 그 이유는 일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이란 나라가 독일한테 뭐를 배우다가 자기네도 쓰고 또 우리한테도 갖다 줬어요. 예, 그 덕분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법률 체계 보고 대륙법계 법률 체계라고 그러죠. 예, 그 대륙법이라고 하는 게 바로 독일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독일법을 보고 배우고 자기네도 쓰고 또 그 법을 우리나라 가져와서 한 40년 동안 우리를 지배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예, 독일 계통의 법을 갖고 있고 뭐 지금은 조금 달라졌는데 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우리 법과대학 교수님들은 다 독일에서 공부하신 분들이에요. 왜? 우리가 뿌리가 독일이니까. 예, 이래서 이 네 개가 이렇게 돼 있다. 자, 그러면 자, 영국이라는 나라 이제 잠깐만 소개해 드릴 텐데요. 우리하고 영국은 그렇게 직접적인 관련은 있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냉정하게 얘기하면 영국 때문에 예, 일본이 사실 강대국이 됐으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준 나라죠. 근데도 우리 역사적 쪽에는 계속해서 영국에 대해서는 좋게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좋게 쓰고 있냐? 영국은 의회민주주의를 제일 먼저 한 나라다. 지방자치에 예, 근간을 댄 나라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됐나요? 아, 자, 그럼 왜 그러냐?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이제 유럽 연수 같은 데 가시면 영국도 방문하시게 될 텐데요. 영국 가시면 꼭 가신 데가 영국 박물관입니다. 그럼 영국 박물관 딱 들어가시면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큰 유리상자가 하나 있는데요. 거기에 얘네가 자랑하는 문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문서가 1215년에 만든 마그나 칼타라고 하는 문서입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다니실 때 권리대장전이라고 하는 문서를 배우실 때 1215년입니다. 1215년은 우리나라 고려원 시대고요. 징기스칸이 베이징을 멸망시킨 때가 1215년입니다. 이때 영국은 뭘 했냐? 영국 왕이 세금을 거둘 때 절대 왕이 세금을 못 걷고 귀족들한테 승인이 얻는다는 문서에 사인한 날입니다. 그게 1215년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세금을 걷는데 자기 독자적 신분을 걷지 못하고 거기에 있는 귀족들한테 승인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이 귀족들이 지금 발전해서 이제 국회가 된 건데 그래서 여기를 1215년을 이 사람들은 영국 민주주의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자, 그 이 말은 왕이 중앙정부라고 한다면
귀족은 지방 정부의 귀족들이죠. 왜 지역에 다 귀족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미 그 당시에 지방의 힘이 셌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왕대로 마음대로 못하는 거야. 지역들에 있는 귀족들의 승인을 얻어서 일을 해야 할 정도니까 그는 귀족도 이제 왕도 귀족 중에 하나일 뿐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장미전쟁이라는 거 기억나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16세기 때 왕위 계승을 놓고 지방에 있는 두 장미 집안이 싸운 거예요. 그게 맨체스터 지방이죠. 예. 그래서 예, 지방자치를 일치 시작된 나라다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그 지방의 힘이 꾸준히 유지되어 오고 현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4개 지역이 여기 보시면 뒤에 보시는가 잘 모르겠는데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잉글랜드 4개 지역이 거의 독립국가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나라다. 그러니까 분권적이라 그 말이죠. 어느 한 사람 중앙정부가 좌지우지하지 않고 각 지역의 특색에 맞게끔 다 나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월드컵에 축구팀이 4팀이나 나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영화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브레이브 하트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멜 깁슨이라는 영화가 나온 거.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예, 그 영화에 나오는 멜 깁슨이 윌리엄 월리스라고 하는 스코틀랜드 독립영웅을 그린 영화거든요. 그 스털링이라는 지역인데 제가 얼마 전에 그 보러 한번 갔다 왔어요. 이게 독립영웅과 스코틀랜드의 독립영웅이죠. 그러니까 각 지역의를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 이 영국을 보고 민주주의를 가장 잘한다고 한다고요. 자, 그러면 미국은 어떠냐? 자, 미국이라는 나라 이런지 말씀드리면요. 트럼프가 좀 깡패 같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보는 건 깡패 같은 거고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거죠. 미국 국민의 이익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 거니까. 근데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바로 그런 정도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뭐 오랜 역사 속에 이렇게 발전하는 나라인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냥 아무데 없는 데다가 쫙 밀어내고 그냥 디자인해서 만든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미국에 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요즘은 뭐 총기 사건이 많이 나서 어우 저런데 어떻게 사람 사나 그래 신 분도 계실런지 모르겠는데 뭐 그거일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꽤 살만한 나라입니다. 자, 왜 그러냐? 우선 자원이 풍부한 나라잖아요. 그리고 오늘 하려고 하는 자치분권이 아주 잘 돼 있는 나라입니다. 자, 미국의 나라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1603년에 유럽에서 있는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가서 만든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초창기 영국의 식민지를 있을 때도 세금을 거의 안 냈고 그냥 편안하게 살았는데 이 사람들 영국 정부가 세금을 물리기 시작하면서 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때 1776년도에 국가를 만드는데 이미 국가를 만들기 전에 이 사람들은 각 지역에서 지역 사람들이 모여서 지방정부라는 걸 먼저 만들고 그 위에 주정부를 만들어 놓은 상태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가면 중앙정부가 있고 지방정부를 나중에 만드는데 이 나라는 밑에서부터 올라간 거죠. 맨 처음에 한 100여 명의 종교 자유를 찾아가는 분이 만들어서 지역에서 정부를 먼저 만듭니다. 그게 이제 우리 얘기하는 지역 공동체 정부 되고 마을 근린 생활체도 되고 뭐 이런 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주정부를 만드는데 여기서 이제 기가 막힌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요 뒤에 좀 한번 봐주시죠. 뒤로. 네. 여기 봐주시면 여러분들 미국이 지금 50개 주라는 얘기는 들으셨죠? 예, 미국에 50개 주인데요. 우리나라도 1,300만의 경기도가 있고 인구 60만의 제주도가 있듯이 미국은 3,800만 명 되는 캘리포니아라는 주가 있고요. 캘리포니아라는 주는 우리의 영토가 우리의 4배 정도 됩니다. 근데 인구가 한 46만 명도 안 되는 와이오밍이라는 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3,800만 명 대 45만.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헌법을 만들 때 동등하다라고 합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헤비급의 등치와 핀급의 조그만 사람이 힘이 같다 이렇게 합의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합의는 대단한 합의입니다. 왜? 인구 3,800만 되는 캘리포니아 상원의원은 2명이고요.
인구 45만도 안 되는 와이오밍도 상원 의원은 2명입니다. 상상이 되세요? 그리고 이 각 주에서 두 명씩 뽑은 100명의 상원이 미국 의회의 전권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인구 많은 주는 억울할 거잖아요. 우리 3,800만 명이나 되는데 45만 명하고 똑같은 대접을 받으니, 그래서 하원이라는 제도를 두고 하원은 인구 비례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와이오밍은 하원은 1명, 캘리포니아는 하원만 50명입니다. 자, 그럼 하원은 뭐 하냐? 여러분들 머릿수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머릿수로 따라서 계산해야 될 게. 돈이죠, 돈. 그러니까 하원은 예산만 다루고요. 나머지 권한은 다 상원이 갖고 있습니다. 이게 소위 얘기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분권을 미처도 세운 나라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대통령이 외국 나와서 이렇게 힘이 세지만 미국 국내로 돌아가면 우리처럼 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주지사하고 대통령이 정당이 다르면요, 가령 우리는 대통령이 어디 방문하면 시장, 군수 뭐 다 나오잖아요. 외국은 안 나옵니다. 특히 정당이 다르면 뭐 너는 너고 나는 나야. 그 이유는 지역 나름대로 자기대로 정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나라가 저는 미국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는 여기 보시면 각 지방정부도 한 8만여 개 되는 지방정부가 있으니까요. 이 8만여 개의 지방정부가 자기 특색에 맞게끔 다 권한도 다르고 이렇게 잘 한다. 이 대표적인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다음 넘겨주시죠. 독일하고. 자, 독일하고 일본으로 가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영향을 많이 준 나라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자치를 잘 못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뭐 일본에 대해서 저보다 더 잘 아실 텐데, 일본 그러면 할 말 많으시죠? 자, 그런데요, 지금 현대 일본이 있기 전에 일본의 뿌리가 되는 체제가 1600년도에 에도막부라는 게 있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전국을 통일하고 에도막부를 출범시키고요. 그 체제가 1868년까지 한 260년간을 갑니다. 그런데 그때 그 에도막부는 거의 한 300여 개의 지역으로 구성된 분권 국가였었습니다. 그래서 에도 막부에 있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사람을 지도자를 하면 쇼군이라고 불렀고, 이게 장군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각 300개의 지역에 있는 사람을 다이묘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봉건 영주지요. 자, 그럼 봉건 영주가 얼만큼 자리권을 갖고 있었냐면 자기가 자기 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중앙에 도쿠가와 이에야스도 자기 군대가 있었지만 각 지방에 있는 봉건 영주인 다이묘도 많게는 한 3만 명, 5만 명, 작게는 10,000명 정도의 자기 군을 다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중앙정부에 세금을 안 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자립경제야. 중앙에 있는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도 세금을 걷는 게 아니라 자기의 직영지라는 걸 갖고 있어서 직영지에서 바로 갖다가 두고요. 그다음에 탄광, 이렇게 광산을 채굴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무역을 독점했기 때문에 지방에서 세금을 걷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본은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가난한 나라였었습니다. 가난하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남의 집에 자꾸 훔치러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고려 말 조선시대 보면 외구가 약탈을 많이 하러 오잖아요. 가난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거든요. 그러던 일본이 1868년에 엄청난 변화를 겪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명치유신이라는 걸 겪게 되는데요. 당시 일본에 문을 연 미국의 영향으로 일본 사람들은 바꿔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요. 그럼 어떻게 바꿀까 하고 한 2년 동안을 전 세계를 이렇게 돕니다. 전 세계를 도는데 그 200명 되는 엘리트 속에 누가 있었냐면 이토 히로부미라는 사람이 거기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토 히로부미가 그 같이 일행이 돌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가장 인상받은 동네가 뭐였냐면 독일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독일. 왜 인상적이었냐? 미국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정부가 처음부터 분권적인 국가를 이렇게 중앙정부가 세운 나라인데, 분권했다가 집권으로 바꿔서 늦게 성공한 나라가 독일이라는 나라거든요. 지금은 독일이 유럽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독일은 1648년부터 한 1800년도 말 때까지
유럽에서 가장 천도국으로 한 대접을 받았죠. 왜? 다른 나라가 다 독립을 해가지고 강대국을 이뤘을 때 독일은 한 30여 개의 지역으로 갈갈이 찢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찢겨진 거를 모아서 독일 통일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비스마르크라는, 들어보셨죠?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이. 예. 그 비스마르크가 독일을 통일해서 강력한 독일을 만들었거든요. 그때 이토 히로부미가 뭐라고 그랬냐면, 잘 살려면 분권 시스템으로 안 되고 강력한 중앙 집권을 만들어라.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가 돌아와서 그 300개의 지역으로 만들었던 그 분권 국가를 중앙 집권으로 바꿉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바꾸냐? 우선 이 사람들 군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군대를 해체하지 않으면 이 봉건 정도 가만 안 있겠죠. 그러니까 군대를 일단 해산시킵니다. 근데 이게 그냥 해산되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래서 전쟁도 일어나긴 하는데 일단 해산시키고 세습제인 다이묘를 임명직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가 31살 때, 여러분 고베라는 도시 들어보셨죠? 예, 고베가 효고라는 현에 있는데 31살 때 효고의 지사가 됩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31살 때. 그러니까 임명직으로 다 바꾸는, 그러니까 강력한 중앙집권 시스템으로 바꾸고, 지방을 어떻게 했냐? 지방은 중앙정부가 시키는 것만 잘해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체자치라는 말을 쓰는데 그 시스템을 1896년도에 우리나라로 가져옵니다. 이 제도를. 자, 우리가 지금은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이렇게 남북도라는 걸 쓰고 있는데 조선시대에는 뭐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예, 경상도, 전라도, 우리가 팔도 금수강산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1896년에 여러분 갑신정변이라는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갑신정변으로 국가 시스템을 바꿀 때 그때 일본 사람들은 우리를 27개의 부로 쪼갰어요. 왜? 도가 너무 크니까 컨트롤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지방을. 그래서 컨트롤하기 좋은 부로 시켰다가 이게 27개가 너무 많으니까 그 이듬해 남북도로 쪼개놓은 겁니다. 이제 그 시스템이 그대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방은 중앙정부는 거 시키는 것만 잘해라. 그러니까 지방에 자율권을 주지 않는 거죠. 이 시스템이 1904년 러일전쟁 이후에 정착이 되고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거쳐서 또 우리가 해방이 되고도 쭉 옵니다. 우리 시스템이. 왜 쑥 왔겠어요? 네? 1945년 이후에 공직자 했던 대부분이 일제강점기 때 일제시대에 공무원 했던 사람이 다 그대로 연장합니다. 왜? 군인들이 다 연장했죠? 그러니까 만주군에, 관동군에 있던 군인들 다 돌아와서 다 우리나라 국군 창설하면서 군인 됐잖아요. 공무원들 대 이어서 공무원 했지, 경찰 다 이어서 했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시스템이 그대로 우리한테 전달이 돼서 최근까지도 강력한 중앙정부, 중앙정부, 약한 지방정부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나라의 영향을 엄청 많이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대한민국은 중앙집권 국가다. 이렇게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은 뭐라냐? 중앙정부가 시키는 것만 잘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얘기하는 자치분권하고는 전 반대편에 있게 됐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 넘겨주시죠. 지방분권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오래전에 들었고요. 자, 그럼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어떻게 시작하게 됐냐? 자, 여러분들 1961년도에 5.16이 일어나고 박정희 대통령은 지방자치를 폐지합니다. 왜? 1948년도 헌법에는 지방자치를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49년도에 지방자치법을 만들고요. 1952년도에 여러분들 전쟁 중에 우리가 제1차 지방자치 선거를 합니다. 이게 참 우리가 바빴죠? 예? 우리가 지방자치를 그렇게 좋아해서 한 것도 아닌데 전쟁 중인 1952년도에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100% 정치적 이유를 하게 됩니다. 왜?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시에는 간선제였거든요. 대통령은 국회에서 뽑게 돼 있는데 국회에서 자기가 재선될 자신이 없으니까 지방자치에서 지방의원들을 하여금 뭐 데모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걸 선거를 했어요. 그래서 52년도 하고 60년도까지 했다가 61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우리 지방자치가 폐지됩니다. 자, 그런데
폐지되는 동안에 지방자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도자가 2명이 있었는데 그 지도자 중에 한 분이 김대중 대통령이고요. 그 중에 한 분이 김영삼 대통령이에요. 자, 그때 그럼 지방자치는 뭐냐?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자치분권 하자는 지방자치가 아니고요. 그때 지방자치는 설춘지 시장, 군수, 구청장, 그 다음에 도지사 뽑는 거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김영삼, 김대중 야당 지도자는 선출직 시장, 군수, 도지사를 뽑지 않고는 정권 교체는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임명직 시장, 임명직 군수, 임명직 도지사가 되면 이 사람은 선거 때문에 되면 뭘 걱정하겠냐? 투표율 걱정하잖아요. 이미 어느 지역의 투표율 A 후보 몇 표, B 후보 몇 표, A당, 공화당 몇 표, 민주당 몇 표 정확하게 나타나잖아요. 근데 내가 부산시장 하는데 부산시에서 만약 박정희 공화당이 졌다.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이 나 가만 놔두겠습니까? 예? 근데 내가 아주 선방을 했다. 공화당 막 90% 내가 몰표를 받았다. 그럼 예뻐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부산시장 하다가 너 내무부 장관으로 바로 올라오는 거지. 못하면 그럼 모자 벗고 나가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정권 개최는 어려워요. 아마 여기 군대에서 투표해 보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한 60년대, 70년대, 80년대 군대에서 투표하신 분들은 아마 사정을 잘 아실 겁니다. 부지사 투표해 보신 분들은. 부지사 투표 해 보셨죠? 예. 아마 설명 안 하셔도 그때 투표를 어떻게 했는지 다 상상이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를 실시했습니다. 자, 근데 지방자치를 그렇게 서둘러서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현재 문제를 알게 된 건데요. 자, 당시 이제 지금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을 보시면요, 한 160개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한 개 조항, 각 조항이 다 우리가 이슈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제대로 논의하려면 몇 년 걸리는 거죠, 몇 년. 근데 몇 년 기다릴 시간이 없잖아요. 그랬더니 김대중 당시 야당 대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 협상단한테 다른 거 다 내무부가 원하는 거대 다 해줘라. 내무부가 원하는 거 다 해라. 대신 지방의회 선거하고 단체장 선거하고 그놈만 그냥 되면 나머지는 다 물러해줘라. 그래가지고 기이한 제도를 만들었어요. 어떤 제도를 만들었냐면요. 91년도에 여러분 선거하셨잖아요. 지방의원은 뽑으면서 단체장은 임명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행정고시라고 하는 국가시험이 있는데 행정고시에서 당시 내무부로 가면 그 사람들이 꿈이 뭐냐면 시장, 군수, 구청장, 도지사 하는 게 꿈이거든요. 근데 지방에서 선거하면 이제 그 꿈이 사라지잖아요. 왜냐면 선거가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단체장은 임명직으로 데려두고 지방의회만 뽑는다. 그래서 91년도부터 95년 4년간은 임명직 단체장이고요. 그 다음에 선출직 지방의회 있었어요. 그럼 권한은 다 누가 갖고 있겠어요? 권한은 다 단체장이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후에 1995년도에 단체장도 선출을 했는데 그 권한은 그대로 좀 다 있어요. 그래서 지방에 가시면 제왕적 단체장이다 하는 말이 그래서 생긴 말이죠. 그래서 아마 부평구청장, 인천시장도 힘이 엄청 셉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 배경을 갖고 있다. 자, 그래서 특히 김대중 대통령은 1999년도에 이제 그런 제도에 대한 반성으로 우리가 지방 분권해야 되겠다. 중앙행정 권한을 지방으로 넘겨줘야겠다라고 최초로 한 분입니다. 그래서 중앙행정권한 지방의회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권한을 지방으로 넘겨주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때 넘겨준다고 하는 게 넘겨줘도 되고 안 넘겨줘도 되면 이런 권한만 넘겨주다 보니까 크게 이렇게 지역에서 느끼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지방 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을 지역 주민들의 소리에 들리게끔 큰 소리로 외친 대통령이 누구냐 하면 여기 있는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벌써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좀 달라지긴 한데 아마 100년 후쯤 되면 역사 속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을 굉장히 훌륭한 대통령으로 쓰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주류하고는 조금 벗어나 있었던 분이죠.
2004년도인가요?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고 취임 한 2달쯤 뒤에 기자간담회를 하는데 기자들이 이제 다 끝난 다음에 아유 대통령이 존경하는 그 모델이 있으면 하나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이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고 하냐면은 미국의 앤드류 잭슨 같은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앤드류 잭슨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예. 뭐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뭐 역사 속에서 그 사람이 뭐 우리하고 관련이 있어야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대통령입니다. 근데 미국 역사 속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대통령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 어떻게 아냐? 미국의 훌륭한 대통령은 다 돈에 있어요. 우리는 돈의 유학자, 뭐 이런 신사임당, 뭐 세종대왕 이런 사람이 들어가 있는데 미국의 돈은 다 훌륭한 대통령만 들어가 있습니다. 자, 1불에 조지 워싱턴 대통령 국부죠? 예, 1불에 들어가 있습니다. 2불짜리 보셨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보험 들으시면 보험 설계사가 행운의 돌이라고 돈 하나 갖다 주는 게 있는데 뭐 받아보신 적이 있어요? 그게 2불짜리 돈인데요. 그게 토마스 제퍼슨이라고 하는 3대 대통령에 들어가 있습니다. 에브라함 링컨은 잘 아시죠? 예, 거기까지 됐어요. 10불짜리 돈에 알렉산더 해밀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만 대통령을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조지 워싱턴 대통령 시절에 재무부 장관을 지낸 사람이고요. 예, 현재 미국에 있는데 촉석을 닦은 사람입니다. 지금은 돈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 돈 바뀌기 1년 전까지 앤드류 잭슨이라는 대통령이 20불짜리 들어있었습니다. 지금은 흑인 지도자로 바뀌었습니다. 19세기 말에 노예를 1860년대 에브라함 링컨이 노예를 해방시켰잖아요. 근데 사실은 북쪽에만 해방이 되지 남쪽에는 그대로 있었어요. 해방했는데도. 왜? 중앙정부 힘이 남쪽에 못 미쳤어요. 그때 남쪽에 있는 흑인들을 북쪽으로 탈시킨 흑인 지도자가 있는데 그 흑인 지도자가 지금 20불짜리 지폐가 들어가 있어요. 흑인 운동가라고 해야 되겠죠? 예. 근데 어찌됐든 간에 앤드류 잭슨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왜 유명하냐? 왜 노무현 대통령은 앤드류 잭슨이라고 했냐? 보면 제 얘기 들으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당시 미국 사람들의 대통령이 되려면 미국의 주류여야 되잖아요. 미국의 주류라고 하는 말은 우선 백인이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남자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돈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대통령들은 다 변호사거나 무슨 아이비리그 대학 나온 다 이런 건데 대학을 안 나온 대통령입니다. 농사꾼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농사꾼의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과 비슷하죠? 그리고 귀족적 민주주의를 해오던 미국을 평민민주주의로 바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평민민주주의로 바꿨다는 말은 소위 투표권을 일반 시민들에게 많이 넓혀준 거죠. 그리고 교육률을 높이기 위해서 일반 학교를 많이 짓고 그다음에 투표권을 확대하고 이런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과 생각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미국의 민주주의를 완성한 대통령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 그 중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지금 우리 공무원들 다 계신데 공무원들이 하는 겁니다. 당시 미국의 정치도 많이 썩었어요. 그래서 이걸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적폐청산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어떤 분은 비판하는 분도 있고 한데 내가 또 어느 정도의 적폐청산을 해야 된다. 왜? 이 사람들이 정권 바뀔 때마다 적폐청산하는 거야. 그러니까 적폐청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람을 바꿔야 되잖아요. 앞에 근무했던 사람이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 이 사람이 자기 잘못을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비서했다 그러면 내가 당선되면 이 사람 쫓아내고 다른 사람 갖다 놓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이 들어와서 앞에 잘못한 거 싹 찢어내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1820년부터 1880년까지 한 60년 동안을 로테이션이라는 개념이에요. 순환보직제지. 우리가 얘기하면요. 역관제를 상시화한 대통령이에요. 그래가지고 미국의 정치가 깨끗해졌죠. 그래서 그거를 보고 노무현 대통령이 한국 정치도 좀 깨끗하게 해야겠다. 여러 가지를 했는데 오늘 얘기하는 측면에서 보면 자치분권, 중앙정부의 권력을 작게 하고 지방정부 권력을 높이 해서 각 지역이 지역 사정에 맞는 정치를 구현했으면 좋겠다라고 가장 희망하는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정부혁신 지방분권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그 덕분에 아직까지도 지금 여러분들 잘 알겠는데 제주도에 가시면 제주도를 뭐라고 부르는지 들어보셨나요?
특별자치. 예, 특별자치도란 말 들어보셨어요? 예. 예, 다른 지역보다도 6천 개의 권한이 더 많습니다. 제주도지사는 다른 도의 지사가 갖지 않는 6천 개의 권한을 더 갖고 있습니다. 그 권한 중에는 외국인 학교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그래서 여러분들 제주도의 외국인 학교 유명한 거 보셨죠? 초등학교, 중학교 해가지고 그 한국 사람들 많이 들어가서 뭐 그 지역이 발전했냐 하는 얘기가 그 얘기죠. 또 제주도지사는 대통령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자기가 카지노를 개설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권한으로. 다만 내국인이 들어가는 거는 관광관리법이라는 게 별도의 법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내국인을 금하고 있어서 못 들어가지. 그러니까 내국인이 안 들어가는 카지노는 열 필요가 없어서 안 여는 거지. 외국인 카지노 전용은 도지사가 단독으로 할 수가 있다. 이런 권한을 한 5천 개를 더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지사는 부통령 정도 되는 거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를 보고 그 후에 지금 세종특별자치시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들어보셨나요? 예. 예, 세종특별자치시가 또 한 그 정도까지는 이지 않아도 별도의 권한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그 외에도 많은 할 계획은 있었었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불행인지 노무현 대통령 불행인지 모르겠는데 탄핵 시비에 걸려가지고 예, 추동력을 잃는 바람에 분권이 큰 뜻을 펴지는 못했습니다. 그 대신 지금 두 가지 흔적이 크게 남았잖아요. 여러분 혁신도시라고 들어보셨죠? 예. 중앙 당시 서울에 있던 공공기관 한 250개를 전국에다가 쫙 흩었습니다. 10개의 도시에다가. 그래서 여러분들 금요일 오후만 되면 경부선이나 호남고속도로 역행이 꽉 메우는 거예요. 지방에 내려갔던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다 서울로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인구 분산하려고 만들어 놨는데 가족은 안 내려가고 남자만 다 내려가요. 그러니까 두 집 살림 하는 거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지역 균형 발전하자고 하는 데인데 외국 사람들 이 제도를 소개하면 외국 사람들은 다 기절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그렇죠? 서울에 있는 250개 공공기관 10개 도시 만들어서 그걸 쫙 뿌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말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건지 인구 분산에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중생활 하니까 또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어요. 시간도 못 깨고 토요일만 되면 서울 올라와야 되니 또 토요일날 일요일 절대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달픈 삶을 사는 거죠. 네, 이렇게 한 대통령이. 자,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이 있고 박근혜 대통령이 왔는데 이 두 분은 지방 분권, 특히 자치 분권에 대한 큰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 인천시에 사는 분도 좋을지 모르는데 수도권 규제 완화에 관심이 좀 많았죠. 여러분들 지금 인천시를 포함한 수도권은 다른 지역보다도 권한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게 수도권 규제라는 거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다른 지역 정도만 권한이 있어도 뭐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수도권이라고 규제가 더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공장도 함부로 설립할 수가 없고 대학이 정원을 못 늘립니다.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정원도 딱 정해놔서 정원을 절대 한 명도 늘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새로운 과가 신설하면 기존의 인원을 줄여서 갖고 와야지 별도 인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수도권 규제 때문에 생긴 일이거든요. 근데 이 수도권, 특히 서울, 인천 이런 수도권의 발전을 위해서 이명박 대통령은 수도권 규제 완화에 관심이 많았던 분이고 그래서 이거를 지방하고 바꾼다는 취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도입한 제도가 뭐냐면 지방소비세라는 제도입니다. 들어보셨나요? 이건 무슨 세금이냐면 여러분이 물건을 사시면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소비세를 냅니다. 그렇죠? 10%를 내고 있죠, 우리가. 그 중에 5%를 모아서 그 소득이 발생한 지역에 돌려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부가가치세라는 이 세금은 소비가 발생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농촌지에 가면 소비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형물이 산지에 있는 서울, 경기, 인천 이 지역에서 다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5% 거기서 나눠주니까 이게 다 수혜자는 수도권이야. 그래서 수도권에서 3천억을 따로 모읍니다. 그 세금 중에 3천억을 따로 모아서 지역 상생 기금이라고 모아놓고 나머지는 각 지역에 돌려주는 이게 지방소비세입니다. 그거를 이명박 대통령이 했고요.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은 뭐에 관심이 있었냐면 여러분들 지금 농촌 지역의 인구가 준다는 얘기는 들으셨죠? 또 농촌 지역이 고령화율이 많이 돼서 농촌 지역에 가면 다 할아버지밖에 할아버지 할머니밖에 안 계시다는 얘기 들으셨죠? 그래서 이 소위 행정체제 통합 이거에 관심이 있었던 분이고요. 그다음에 뭐 그렇다고 해서 완성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 완성된 게 뭐냐면 창원, 마산, 진해가 합해졌다는 얘기 들으셨나요? 예. 그래서 한 100만 도시를 만들었죠. 마산, 창원, 진해 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은 뭐 임기도 제대로 못 마쳤고 특히 자치분권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대통령은 아니었습니다. 한번 외국 사례가 어떤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세금을 다 내고 계신데 지방세라는 이름으로 내는 세금 중에 가장 많이 내고 뭐를 많이 가장 내고 계세요, 여러분들? 지방세 중에? 예. 재산세 많이 내고 계시죠? 예, 이 재산세는 세계 어느 나라에 가나 다 지방세입니다. 다 재산세. 왜 그럴 것 같으세요?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왜 지방정부는 재산세를 받을까? 그게 왜 다 지방세일까? 예, 그게 최소 선출직 시장, 선출직 시의원이라고 하는 지방자치가 시지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 재산과 관련돼 있었습니다. 자, 지금 생각하지 마시고요. 19세기 말을 한번 생각하세요. 자, 그 당시 영국에서 지방정부가 했던 중요 서비스가 길을 관리하는 겁니다. 길. 그때 길이라고 하는 게 마차 wä건이 지나가는 길이죠. 그때 이 wä건을 탈 수 있는 사람은 다 부자들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말문이 뭐 wä건이 이게 어디 있어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옛날에 야간에 가스등이라는 거를 지금은 우리가 이제 네온 사인을 하고 있지만 옛날 가스등 설치하는데 그것도 다 부잣집 골목에 다 가스등 합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 상수도 하수도를 그 당시 했는데 이 상수도 하수도는 그야말로 부잣집 골목에만 놓는 거예요. 가난한 동네는 이 상수도 하수도 없으니까 그냥 물 쓰고 아무데나 버려서 여러분들 하이힐이라는 게 생겼다는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럽 가시면 이 건물들이 우리는 이렇게 피라미드로 건물을 이렇게 짓지만 유럽 건물 거꾸로 돼 있는 거 2층이 툭 튀어나오고 3층 더 튀어나오고 이런 건물 보셨어요? 네, 그냥 위에서 물 버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 밑으로 걸어가고요. 위에서 물 버도 안 맞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얘네들 하이힐이 필요한 거였죠. 그러니까 그게 물 안 버려. 하수도라는 게 도입된 지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외국 학자들한테 우리나라 상수도, 하수도 보급률이 97%라고 그러면 기절합니다. 그게 이렇게 가능하냐고. 우리 지금 상수도 보급률이 98%예요. 농촌 가도 다 마을 상수도 다 돼 있지. 웬만한 데도 다 지금 하수도 다 깔려 있잖아요. 그러면 외국 사람들이 기절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예? 이게 다 부잣집에 넣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세가 메인인 거야. 근데 이게 1960년대를 지나면서요. 지방정부 하는 서비스가 재산에서 사람 중심으로 다 옮겨갑니다. 지금은 지방정부 쓰는 돈의 60%가 사람이 다 복지 서비스죠. 지금은. 그러니까 방향이 바뀐 거야. 자, 그때 지방정부, 지방자치, 특히 자치분권 하면서 가장 소중했던 게 뭐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자치경찰하고 교육입니다. 왜? 있는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는 일이 얼마나 중요해요. 없는 사람도 생명 지켜주는 일은요. 옛날에는 있는 사람 개를 지켜주는 일이 더 소중했어. 그러니까 경찰들이 없는 사람 돌보는 게 아니라 있는 집에 가서 개 돌보고 이랬다고요. 경찰, 자치경찰이. 그래서 여러분 1995년도에 LA에 그 지진 났다는 얘기 들으셨죠? 그때 LA 경찰들이 베버리힐스라는 지역 가서 폭동들 못 되고 이렇게 지키고 있었어요. 네, 이게 자치경찰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자치경찰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제강점기 이하로 경찰에 대한 이미지가 참 안 좋은 나라예요. 경찰이 수사권도 못 갖고 있잖아요. 그 수사권을 갖고 있지 못하게 된 배경이 일제강점기 때 하도 경찰들 우리 국민들 핍박을 받아가지고 경찰은 다 치를 떨었더라고. 그러니까 경찰의 권한은 다 끊어준 거야. 그 다 권한 다 누구 줬어요? 검찰 다 준 거야. 그래서 지금 선의의 피해를 보는 거예요, 경찰들이. 게다가 중앙경찰 하면서 정권의 힘을 보탰죠. 상당히 오랜 동안.
중앙집권 독재를 유지하는데 경찰이 메인 역할을 했다고요, 우리나라에는. 70년대, 80년대. 그래서 아직도 뭐 거기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경찰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치에 큰 한 축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치경찰을 도입하게 되면 가장 눈에 띄게 바뀔 겁니다. 특히 치안 관리, 민생 치안은 지금보다 혁혁하게 바뀔 수 있는. 왜냐면 주민들이 눈으로 매일 보니까 이제 주민들이 통제하니까. 자, 또 하나가 뭐냐면 자치교육입니다. 자치교육. 제가 이제 대학 교수하다 보면 여기 이렇게 다닐 기회가 생기는데 제가 영국에서 한 1년 반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저희 애가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중학교 1학년이면 이제 여기서 6학년을 맞추고 가면서 거기 가면 중학교 1학년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6학년 수학이면요. 영국은 고등학교 3학년 실력입니다. 걔네는 뭐 수학을 잘해야만 하니까. 그러니까 한 학기 내내 거기서 주는 문제는 쉬운 거지. 그러니까 한 학기 끝나니까 학생들이 선생님을 평가합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평가했는데 얘가 뭐가 썼냐면 영어로 too easy 이렇게 썼어요. 너무 쉬웠다 이거죠. 그래서 어느 날 우리 애가 집에 오더니 선생님이 학부형 학교 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학부형 학교 오라고 그러면 겁나죠. 너 뭐 잘못했냐? 자기 잘못한 거 없는데 한번 왔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갔더니 우리 애가 수학 선생님을 평가한 평가지를 주는 거예요. 보여주면서 얘가 이게 too easy라 썼는데 이게 이제 위에 교양선생님한테 가면 선생님이 곤란해진다 이거야. 그러니까 가서 훈민이 설득해서 이걸 다시 좀 써주라. 이걸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걔한테 다시 쓰게 해달라. 그러니까 한 학기 동안 수학 선생님은 얘가 수학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영국 애들인 것처럼 매일 더하기 뺄셈만 시킨 거죠. 곱셈하는 애한테. 이 말은 자치교육이 되면 선생님들을 우리 지역 주민들이 컨트롤합니다. 선생님들을. 근데 지금은 선생님들이 컨트롤이 우리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육의 비리도 굉장히 많은데 끼리끼리 있어서 이 비리가 밝혀지지가 않는 거야. 이게 만약에 시민선으로 넘어오면 저는 훨씬 더 교육이 바로 간 길로 갈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바른 길로 간다는 말은 뭐 저도 교육계에 있지만 선생님들 공부를 안 하잖아요. 한 번 대학 졸업할 때 실력까지 그냥 쭉 가는 거야. 응? 근데 그게 늘 학생들도 평가하고 학부형도 평가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내가 볼 때 그게 잘 안 된다. 또 하나는 뭐냐면 부평구도 마찬가지인데요. 부평구 발전 계획을 짤 때 핵심이 뭐겠어요, 여러분들? 자, 부평 구민에게 주택을 구하실 때 뭐를 고려하시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열이면 9이 뭐를 고려하신다고 그래요? 뭐를 고려하세요? 예, 다 좋은 학교에 있는 데 가겠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전 세계의 모든 학부형은 좋은 학교에 있는 데 가서 살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학교가 있는 동네는 계속 발전하죠. 자, 우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에 100만 넘는 도시가 7개가 있어요. 100만 넘는 도시 수도권에만. 영국이라는 나라가 잉글랜드만 6천만인데요. 6천만 도시 중에 100만 넘는 도시는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런던. 나머지는 다 50만, 60만 다 그래. 그리고 옥스포드 들어보셨죠? 옥스포드 대학교 들어보셨죠? 인구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옥스포드 시티가? 인구 27만입니다. 캠브리지 대학 들어보셨나요? 인구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9만 5천입니다. 인구가. 여러분 박지성 선수가 이게 축구팀 할 때 있던 도시가 아세요? 박지성 선수 소속된 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팀이죠. 그 맨체스터라는 도시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축구팀도 있고 맨체스터 시티라는 팀도 있고 세계적인 축구팀이 2개씩 있어요. 인구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인구 40만입니다. 자, 그러니까 균형 지역이 나름대로 적당한 인구를 다 갖고 있는 거죠. 전국에 우리처럼 수도권에 다 몰려 있지 않은 거야. 왜 가능하냐 그게. 자치분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나름대로 지역에 쓸만한 학교들이 다 있는 겁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그러니까 굳이 런던에 가지 않아도 물론 런던에 가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지역에 있어도 다 사는데 큰 애로사항을 느끼지 않는 거죠.
우리는 너무 중앙 집권화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에만 가야 이게 사람 구실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굳이 서울이 아니어도 된다는 거야. 근데 그 핵심에 자치경찰과 자치교육이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부평구청장이 구의 발전계획을 짤 때 교육까지 넣어서 발전계획을 짜면 지금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발전계획을 짤 수가 있다.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핵심 노른자는 하다못해 부천구청장이 학교 주변에 뭐 예를 들면 뭘 하나 설치해 준다고 싶어도 교육장이 귀찮아서 아유 그런 거 뭐하러 하냐고 그럴지도 몰라요. 우리가 뭐 가을철마다 국화꽃을 정말 많이 사다가 학교에 쫙 배회를 주겠습니다. 어떤 교장들은 귀찮으니까 관리하는 게 귀찮잖아요. 아 그거 뭐게 쓸데없는 짓 하냐고 그런다고. 이해하세요? 예. 진짜 그런 교장도 있어요. 그 쓸데없이 그 관리하기 힘들다고 가져오지 말라고 막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종합적인 계획을 짤 때 우리 핵심인 교육이 없어서 일반 행정 추진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이게 왜 분리가 됐겠냐? 그 우리 왜 분리했냐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예, 박정희 대통령이 분리시킵니다. 왜? 말 잡는 국민들 교육시켜야 되잖아요. 말 잘 듣게. 그래서 여러분 공개헌장이라는 거 암기하신 분 계신가요? 방공 포스터, 방공표, 방공 글짓기, 방공 웅변 뭐 많이 해보셨죠? 네. 방공교육을 강화하려니까 중앙정부가 국시를 방공으로 두고 이 교육을 일사불란하게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전국에 어느 학교에 있으나 방공교육은 다 해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컨트롤할 수밖에 없어요. 중앙에서 컨트롤할 수밖에 없네. 그러니까 이걸 떼어내서 교육감은 다 임명적으로 내보내는 거지. 가서 이거 교육시키라고.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잘못 배운 게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국사실 옛날에 나당연합군 배우셨죠? 신라가 통일을 했을 때 신라가 외교수를 잘 써서 당나라 군대를 끌어들여가지고 백제도 명함하시고 고려도 명함하시고 한반도를 통일국가를 이뤘다. 그 외교술이 뭐 턱을 했다. 뭐 이렇게 배우셨죠? 안 배우셨어요? 배우셨잖아요. 그게 얼마나 터무니없는 역사냐는 말이지. 왜? 당태정 이세민이 30만 대군을 이끌고 한반도를 치러 왔어요. 그러다가 어디서 아주 비참하게 치고 도망가죠? 누구한테? 연개소문 장군이 살수대에서 아주 박살을 내잖아요. 당나라 군대를. 그러면서 당태정이 돌아가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당태정 옆에는 위증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죽었었거든요. 아, 위증이 살아있었으면 내가 이런 비참한 꼴을 당하지 않았을 때 위증이 참 죽음을 내가 한탄스럽다고 하는데 왜? 그때 고구려 굉장히 강했었거든. 그리고 전쟁의 피해를 본 천황에 신라가 와가지고 야 우리가 대문을 열을 테니까 들어와라 이러니 얼마나 즐거운 마음으로 여기로 왔겠어요. 예? 자기 군대 끌고 와서는 정말 개망신을 당하고 도망갔는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배우셨죠? 예, 이게 중앙정부가 잘못된 시각으로 교육을 하면 다 잘못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자치교육 하자는 말은 지역에 조금 특색 있는 교육이 될 수 있어요. 다양하게. 가령 예를 들면 어떤 선생님은 뭐 물질이 중요하다고 가르칠 수 있지만 어떤 분은 중요하지 않다고 가르칠 수 있는 분도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동일한 가치만 놓고 쫙 쳐다보니까 불필요한 갈등이 너무 많은 거야. 지금 지역에 관계없이 다 대한민국 정부의 정권 잡으려고 다 피 튀고 있잖아요. 호남, 영남 할 것 없이 다. 그러니까 이 갈등이 얼마나 세. 그러니까 이거를 쪼개놓으면 일부 떼어서 광주에, 일부 떼어서 부산. 그러면 그 안에서 싸우라 이거지. 그러면 국회에서 매일 데모하는 사람의 상당수는 이제 광주로, 대구로, 부산 다 흩어져야 돼. 그렇지 않겠어요? 그때는 부평구청 앞으로도 올랐는지 몰랐죠. 예를 들면.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자치분권이라는 게. 그러니까 갈등의 정도도 낮추고 지역에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좀 갖도록 하자 하는 게 메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즘에 여러분들 이 우리나라 정당 돌아가는 모습을 잘 볼 텐데 자, 내년에 우리 지방선거를 좀 앞두고 있습니다. 7개월 앞두고 있는데 우리는 근데 정당이 정당 같으세요? 네? 다음 여름 선거하실 때는요. 대한민국 유권자의 수준을 한번 좀 보여주세요. 특히 당선을 목적으로 정당을 옮긴다거나 특히 지역 감정에 호소해서 당선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좀 다
떨기세요. 그거 안 떨기고는요, 대한민국 절대 정치 발전 못한다고. 네? 특정 지역에 의지해서 뭐 내가 이렇게 해도 찍어주고 저렇게 해도 찍어주니까요. 정치 발전이라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 정치적으로 한번 잘못하면 과감하게 퇴치시켜야 깨끗해질 텐데 계속 다시 살아서 돌아오니. 근데 살아오는 걸 누구 힘으로 살아와요?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유권자의 힘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한 거야. 그래서 저는 특히 지방선거에서 정당은 좀 철저히 배제시키고 하자. 그러니까 공천 없이 하자는 거예요. 공천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원하는 정당에 가입도 하고 당비도 내고 당비를 낸 분이 다음에 부총 구의 후보는 당신이 나가시오. 당원끼리. 다음에 인천시의원은 당신이 나가시오. 이렇게 상향식으로 되는 구조를 갖게 되면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다 국회의원이 혼자 지멋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능한 사람 안 줘요. 이게 자기가 혹시나 이거 라이브 될 것 같으면 사전에 딱 쳐. 말 잘 듣고 삐리한 사람 주는 거예요, 공천을. 또 그 얘기, 어제 그 얘기는 하지 마세요. 응? 아니, 말 잘 듣는 사람 주지 않겠어요? 또 우리 보지는 않았지만 선거할 때는 보탬 준 사람들 다 주는 거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이 정당은, 그러면 영국은 어떻게 하냐? 영국의 노동당들은요, 다 노동자들이잖아요. 그래서 팝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팝. 맥주집. 거기에 당원들 모여가지고 맥주 한 잔 마시면서요. 야, 다음에 시의원은 당신, 네가 나가라. 시장은 네가 나가. 이래가지고 당원들끼리 이게 다 결정하는 거예요. 절대 국회의원도 영향력 행사할 수 없어. 그러다가 이제 시의원 몇 번 하면 국회의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 이러다 올라가는 구조지, 우리처럼 이렇게 시키는 구조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자치교육이 이루어지면 그걸 배워야죠. 반에서. 반 대표도 뽑는 거 훈련도 하고, 또 나가서 정견 발표 좀 하고, 대표라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의무가 뭔지, 책임감이 뭔지, 이런 것도 좀 가르치고. 예? 근데 사실은 남의 리더가 된다는 거는요, 자기가 갖고 있는 권한보다 책임이 더 무거운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리더 하려고 하면 안 돼. 근데 우리는 아무나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꼭 한번 보여줘야 돼. 네, 부평구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은 연당 선대인 거죠. 우리는 이제까지 강요된 참여만 해왔습니다. 근데 이 강요된 참여가 아직도 좀 있어요. 부평구청 옆에 보면 한 10개의 옛날에 관변단체라고 그러죠. 구청의 예산을 가지고 유지하는 단체들이 있어. 옛날에 이 단체 힘이 엄청 셌습니다. 뭐 새마을 뭐 단체 협의회, 바르게 살기 뭐 협의회, 뭐 전몰 하여튼 이런 단체들이 많아요. 이게 강요된 참여가 많은 건데 지금은 강요된 참여가 필요 없다는 거죠. 이제는 주민 스스로 이건 내가 좀 목소리를 좀 내야 되겠다. 이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이걸 좀 표시를 해줘야 구청장도 이러다가 띠끔할 거고 구의원들도 이게 아닌데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곳곳에서는 주민 목소리를 좀 내자. 또 우리가 바로 가도록 좀 감시 잘 하자. 이거예요. 근데 권력은 감시하지 않으면 부패한다는 건 철칙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가정에서도요. 저도 우리 집사람한테 많이 간섭받고 있지만 서로 건강하게 통제를 해야 건강한 부부가 되는 거죠. 한쪽이 완전히 누르면 이건 안 돼. 그러면 누르는 사람이 망가져. 다 경험하셨죠? 집에서요. 서로 어느 정도 견제된 서로 이런 걸 갖고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민참여제도 그리고 주민자치에 좀 관심들 많이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 정부 들어서 지방분권협의회라는 기구를 다 만들어서 이제 인천광역시도 만들었죠. 그래서 어떤 권한을 넘겨주면 좋을지 그때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때 나온 얘기들이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보시면 자치분권 대학을 운영해서 시민의식을 향상시키자. 자, 이거는 시민의식을 향상시키는 일은 전 세계가 다 합니다. 그런데 주체가 좀 다를 뿐이죠. 미국은 시민단체가 합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시민단체가 많다는 얘기 들으셨죠? 근데 시민단체 가입하는 사람들은요, 다 회비를 냅니다. 다 자기가 한 달에 뭐 1,000원이면 1,000원, 10,000원이면 10,000원 내고 그 회비 가지고 간사들 봉급 주고 그리고 시민단체가 시민들에서 해줍니다. 독일에 가시면 이걸 누가 하냐?
정당이 합니다. 정당이. 그래서 우리나라도 정당들도 가끔 하죠. 근데 우리는 정당의 이념을 가르치는 그런 건데 하여튼 이 시민의식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게 좀 민주당 좀 지방 정부들이 좀 주로 하고 있거든요. 부평구청장님도 민주당 구청장님이시죠? 예.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민주당 출신의 단체장이 있는 데가 지금 이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민주당 정신에 맞는 거죠. 시민의식을 높이겠다는 거거든요. 예. 이렇게 보시고 이제 이런 일이 좀 이제 진행된다 하는 걸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앞으로 지방자치는 어떤 환경이 되겠냐? 이제 제가 키워드를 맞더니 자, 정보화입니다. 자, 이 정보화라는 말은 정전에 참여 그러면 여러분 구청에 가시는 걸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얘는 부평구청이 소위 웹이나 플랫폼만 만들어 놓으면 내가 집에서도 참여할 수도 있고요. 내가 심지어 외국 가서도 참여할 수가 있어. 이제는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옛날하고는 천양지처럼 바뀌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정보화라는 얘기고요. 자, 제가 말씀드린 우리나라는 지금 도시가 다 인구가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92%가 도시에 살고 있고, 우리가 지금 고령화가 좀 엄청난 속도로 빨리 진행되고 있어요. 올해 7월 달에 14%가 넘어서 한 750만이 고령자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2025년도가 되면 한 1,100만, 1,200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65세 이상이. 그런데 너무 빨리 진행되니까요. 노인도 준비가 안 되고 사회가 준비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현재 고령자의 절반이 빈곤 수준입니다. 나 이거 어떻게 되려고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특히 나는 우리 학생들한테 내가 강조 많이 하는데 한국은 청년을 청년답게 해야 하는 나라를 만들어자는 거예요. 내가. 대한민국은 청년이 되죠. 청년 대접을 안 해. 어떻게 된 게. 그렇죠? 여러분들 여러분 자녀 청년 대접 하세요? 만 20대가 다 큰 여러분 자녀한테 청년 대접 하시냐고. 그러니까 청년 대접을 안 하니까 그냥 애니까 평생을 부모한테 기대고 가는 거야. 청년 대접을 해주자. 청년 대접을.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녀 결혼 안 했다고 여러분 노후 준비 못하는 일은 만들면 안 돼요. 내가 우리 자녀 혼사한다고 돈 다 썼나 노후 준비 안 됐다. 이런 일은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애는 성년으로 여러분들 대학까지 맞춰주면 여러분이 오면 다 하신 겁니다. 성년으로 키워놨는데 그럼 얘 인생은 네가 알아서 가는 거고 여러분 인생을 만들어 가야 돼. 여러분 인생을 못 만들면 이게 다 국가 몫이야. 근데 국가가 그걸 감당할 여력이 좀 현재는 없다. 제가 보기에는. 예? 자, 그 다음에 세계의 경쟁이 심해지죠? 자, 우리 얘기하는 게 분권화입니다. 자, 이제 중앙집권의 핵이라로부터 다양성을 전제하는 분권화로 가자. 그 다음에 민주화다. 그렇죠. 분권하자는 게 민주화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민주당 정신에 맞는가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럴 기회에 우리 의식이 많이 높아지면 민주당은 정권을 오래 잡겠어요. 제가 이제 돌아가는 게. 자, 그러면 이제 외국의 몇 가지 예를 제가 간단하게 들어볼 텐데요.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은 단체장은 3선까지 할 수 있습니다. 3번, 12년. 구의원들은 여러분이 뽑아주면 평생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LA 아시죠? 아까 이제 캘리포니아 주를 얘기했는데 캘리포니아의 제일 큰 도시입니다. 400만. 미국은 300만 넘는 도시가 딱 3개가 있어요. 300만 넘는 도시가. 하나가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한 400만 됩니다. 시카고 300만, 뉴욕 한 800만. 2억 9천의 나라에 300만 넘는 도시가 3개밖에 없어요. 우리는 인구 5천만 나라에 300만 넘는 도시가 부산도 넘지, 인천도 됐다고 그러죠. 그죠? 인천도 됐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또 서울도 있죠. 대구도 뭐 안 돼서 그런지 그렇지. 그러니까 뭐 우리는 그리고 왜 미국은 없는 편이에요? 400만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네가 대표를 뽑아보니까 재선까지는 어떻게 일하는 3선 때부터 일을 안 하는 거야. 어른 행사만 딱 하고. 그래서 시민들이 시의회에 요구했습니다. 앞으로 뭐든지 선출직 공무원은 재선으로 막아라. 그랬더니 안 움직이죠. 우리는 시장과 시의원만 선출하는데요. LA는 선출직 공무원이 많습니다. 자, 시장 뽑죠? 시의원 뽑습니다. 이거 똑같죠? 두 개는? 여기보다 굉장히 막강한 자리가 있는데 회계감사관이라는 지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평구에도 감사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구청장이 임명하잖아요. 여기는 시민들이 선거로 뽑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이 사람 신경 써야 돼요. 왜? 이 사람이 지칠 원인을 하고 돈이 나갈 때는 이게 회계감산한 결제단위를 타야 되는데 결제 회계감산했다고 왔다고 보고 이게 불법이거나 부당하면 돈을 안 내보냅니다. 일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시 통제하고 있어요. 회계감사관 선출직 공무원이. 시 판사, 시 검사가 이게 다 선출직 공무원입니다. 우리는 지방법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스템이 없는데 이게 다 선출직 공무원이에요. 이 공무원들의 재임 횟수를 2번으로 줄여라 하는데 시의원들이 말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듣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시의원이 말 안 들으면? 네, 그건 주민 참여하는 겁니다. 주민들이 조례를 발의해서 주민들이 주민투표를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모든 선출직 공무원이 4년 2번밖에 못합니다. 자, 400만의 도시가 시민들이 참여해서 저 제도를 하려면 100만 이상은 모아야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처럼 걸어 다니는 나라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다 자동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인데 100만이 모인다. 이거 대단한 거죠. 여러분들이 미국 사람들 선거율 낮다고 여러분 뭐 가끔씩 비웃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미국 제도를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선거 때가 되면 동사무소가 선거인 명부라는 걸 다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집에다 배달해줘. 야, 선거인 만드는데 네 이름 빠졌냐 보라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미국은 투표하고 싶은 사람이 가서 자기 이름 갖다 써야 돼. 내가 투표하고 싶다. 그럼 내가 동사무소 찾아가서 나 투표하겠다고 딱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 수가 우리하고는 다른 거야. 참여율이 높은 거죠. 하고 싶은 사람 가야 되니까. 예? 우리는 다 해줘도 안 가잖아요. 자, 뭐 일본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진 않은데 그래도 가끔씩 배울 건 있어요. 1960년대에 산업화에 문제점이 생길 때잖아요. 참, 어떻게 보면 일본은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왜? 45년도에 동경이 쑥밭이 됐어요. 1945년도 4월 10일인가 5월 10일인가 미 폭격기들이 동경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었거든. 거기서 20년 만에 동경올림픽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산업화를 얼마나 빨리 한 거야. 그러니까 산업화를 빨리 하면 문제점이 생기죠. 공해병. 그래서 1960년대 말에 일본은 공해에 관련된 병들이 많이 생겼대요. 공기오염, 물오염 막 있어요. 그때 지방에 있는 단체장들이 혁명 비슷한 걸 합니다. 왜? 환경을 지키는 거야, 지방이. 그래서 중앙정부도 갖고 있지 않는 환경보호조례라는 걸 만들어가지고요. 중앙정부도 꼼짝 못하게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까 민주성이라는 게 행정절제. 지금이야 우리 정말 행정이 정말 좋아졌지요. 여러분들 구청장도 가서 발로 차고 문 열으라고 발로 차는 시대가 됐지만 1980년대부터 해보세요. 여러분 공무원 만나기도 쉬웠어요? 네? 공무원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했어. 그 당시에만 해도요. 굉장히 셌거든. 일본도 똑같았어요. 공무원들하고 일반, 근데 그거를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행정절차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행정을 할 때는 반드시 시민 공청회를 꼭 해라. 뭐 시민의 의견 꼭 들어라. 이런 건 민주적 절차를 만들잖아요. 이 절차를 일본은 중앙정부가 하기 전에 지방정부가 먼저 합니다. 그래서 1960년대 지방정부가 하고 그다음에 그 후에 20년 후에 중앙정부가 환경기본법이라는 걸 만들고 행정절차법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 다음에 요즘에 가장 공무원들이 싫어하는 게 행정정보 공개하라는 거예요. 들어보셨죠? 행정정보 공개하라고 한번 해본 적 있어요? 그거 한번 신청을 한번 해보세요. 공무원들 싫어해. 싫어하는데 그거 한번 해놓죠? 그러면 행정은 깨끗해집니다. 왜? 한번 그거를 당한 공무원들은 이거 언제 올지 누가 볼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흠을 남기겠어요? 안 남기겠어요?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정보 공개하는 것도 지방이 중앙보다 훨씬 먼저 했어요. 이게 이제 일본의 예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내년 2월 달에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올림픽을 유치하는 거는 국가가 아니고 도시인 건 아시죠? 네. 근데 스위스의 수도인 베른시는 평창 동계올림픽 정했을 때 2차 투표할 때 자기네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이유는 지역 주민들이 투표해서 노했어요.
왜 넣어야 했겠어요? 동계올림픽을 주최해서 뭐 예를 들면 경기장을 짓는다든지 돈이 들어가면 이 돈을 어떻게 구해요, 이 사람들은? 예, 주민들이 세금을 내야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 그 돈 내고는 안 한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인천도 아시안게임 한다고 빚졌죠? 네. 또 평창도 강원도 빚 많이 졌어요. 국가가 뭐 어떻게 주겠지 하고 진 거죠. 근데 사실은 시민들이 져야 할 몫입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자치분권이나 자치가 발전된 나라는 시민들이 힘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돈을 들여서 할 만한 가치가 없다 판단되면 주민들이 투표로 노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민들이 노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려는 노하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치분권이 되면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제 이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본의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거는 일본도 중앙집권 국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했다가 얘네가 1995년도에 지방분권 추진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1999년도에 1차 지방분권 개혁을 합니다. 그리고 3.1제 개혁이라는 재정개혁을 하고 지금도 지방분권을 해서 우리보다는 지방분권에 많이 앞서간 나라입니다. 그럼 지방분권이 되면 그 이전하고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제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일본도 이 고령화 때문에 고령자 돌봄 서비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돌봄 시설에 관련된 규정을 보시겠는데요. 지금 중앙정부의 규정에 의하면 이 돌봄 시설이라는 게 여러분 요양병원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건물 들어오실 때 양쪽에 방이 있는 경우는 복도가 27m. 그러니까 이 방이 이쪽 있고 저쪽에도 방이 있으면 이 복도를 만들 때 복도가 반드시 2.7m가 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한쪽에 방이 있는 복도를 만들려면 1.8m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규정을 딱 보면 아, 저 규정에 맞게끔 시설을 하려면 시설 규모가 어떻게 되겠어요? 커야 되는 거야. 그 말은 재정적 여건이 충족하고 그다음에 돈이 있는 지역은 저런 시설을 만들 수가 있는데 돈이 없거나 땅이 좁은 지역은 이런 시설을 만들기가 어렵죠. 그래서 권한을 주니까 지방에 내려오는 경우에는 양쪽에 방이 있는 경우는 1.8m, 한쪽에 방이 있는 1.5m로 해놓으면 이 지방형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 기준보다 훨씬 더 용이하게 고령자 시설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거를 권한을 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거를 중앙정부 규정대로 하면 지방은 영원히 요양시설을 못 만듭니다. 이 규정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완화해 주니까 지방가 만들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제 3층 이상의 입원실을 둘 때는 특별 비상계단을 2개씩 이상 두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중앙정부 규정인데, 근데 동경도 같은 경우에는 특별 피난 시설이 없어도 실외에 실내에 피난 계단이 존재하고 엘리베이터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보완할 수 있으면 이 시설을 갖고 있는 거로 대체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중앙정부 기준보다 강하게, 때로는 중앙정부 기준보다 완화해서 지역 사정에 맞게끔 모든 걸 맞춰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편의에서 보면 중앙정부 기준보다도 지방정부 규정이 훨씬 더 실용적이죠. 예. 근데 요게 이제 우리가 자치분권을 하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득을 볼 수 있는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약속한 대로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요. 여러분 제 오늘 강의한 것 중에 무슨 질문도 좋고요.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코멘트도 좋고 좋습니다. 편하게 질문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어차피 이제 외국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영국은 세계 어느 나라 가도 정당 정치를 가장 잘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은 구의원, 시의원, 뭐 구청장 뭐 다 공천하는 나라죠. 근데 공천한다는 말이 아까 얘기한 대로 당비를 내는 당원들이 결정합니다. 특히 이 당원이 당비를 잘 내는 게 보수당보다 노동당이 더 잘 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도시에 가면 돈 있는 사람보다 노동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영국 6개의 6대 대도시권이 있는데 대도시는 다 노동당이 집권하고 있습니다. 특히 런던은 노동당의 텃밭이야. 그래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1980년대에 대처 수상이 집권하고 나서 대처 개혁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때 대처 개혁이라는 건 뭐냐면 1976년도에 영국이 IMF에서 구제금융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도 약속했듯이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한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그 약속 중에 뭐냐면 공공기관의 규모를 축소하라는 거거든. 여러분들
공공기관의 규모를 축소하는 게 왜 축소해야 되는지는 좀 이해가 되세요? 제가 오늘 그런 표현까지 쓰지 않았는데 똑같은 요 볼펜을요. 저는 이게 1,000원에 살 수 있습니다. 세일할 때 사면 900원에 살 수 있고요. 공동소비 해가지고 우리 친구들한테 어불러 사면 내가 800원에 살 수 있어. 근데 똑같은 물건을요. 구청은 이걸 2,000원에 삽니다. 국가는 이걸 10,000원에 삽니다. 아니 뭐 부정부패해서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사도 그래. 그게 이해되세요? 안 되죠. 아, 이해가 안 되세요? 자, 나는 아무 품 안 들이고 내가 내 돈으로 가서 사잖아요. 내 돈 갖고. 지방정부가 이걸 살려면 지방정부는 원래 돈이라는 걸 갖고 있는 데가 아니잖아. 세금을 걷어야 됩니다. 세금 걷기 위해서 세무공무원을 고용해 놨어. 이 사람은 그렇죠. 돈을 걷으면 나는 내 돈을 걷어서 내 머릿속으로 아, 내 수입은 얼마는 뭐 쓰고 얼마나 쓰고 내가 이렇게 알아서 할 수 있지만 정부는 이 돈을 걷어서 어디 쓴다는 게 없어. 그게 창고에다 돈을 이제 채워놓고 채워낸 돈을 가지고 이 중에서 3분의 1은 어디 쓰고 어디 쓰자 이걸 나눠. 이거 갖고 싸우는 데가 어디예요? 이게 의회야. 의회 가면 내년에 다리 놓는데 얼마 쓰고 뭔데 얼마 쓰고 이거 사는데 또 얼마 쓰자고 내 싸웁니다. 그렇죠? 봉급 받아가면서. 봉급 줘야죠. 구의원들. 또 이 일한도 공무원들 봉급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000원짜리가 2,000원이 된 거야. 그렇죠? 정부는 또 마찬가지죠. 이걸 더 크게 더 많이 싸웠으니까 경비가 더 드는 거야. 그러니까 아랫단에서 할 수 있으면 아랫단에 넘겨주는 게 경비가 덜 든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랫단에서 자꾸 가자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자녀가 할 수 있는 길을 여러분이 놨으면 돈이 더 든 거예요. 왜? 인건비가 다르잖아. 자녀는 1시간에 10,000원짜리지만 여러분 1시간에 100,000원짜리 노동을 좀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랫단에서 할 수 있는 걸 가정을 낮춰주자는 거지. 근데 공공기관은 나보다 돈을 많이 쓰는 구조입니다. 아니, 여러분들 쉽게 생각해보세요. 내 돈 10만 원 있고 공금 10만 원 있으면 어떤 돈을 아껴 쓰세요? 안 물어봐도 다 아시는 거 아니에요? 공금은 그냥 대충 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많으면 낭비가 발생하니까 공공기관 줄이라는 거예요. 공공기관 줄이라는 말은 소위 국영기업 다 민영화해라. 공무원 줄여라는 거지. 그러면 이거 가만히 있을 또 사람들이 또 있지요. 가만 안 있을 사람들이. 누가 가만 안 있어요? 공무원. 예,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당들은 가만히 또 안 있을 거 아니에요. 공공기업 민영화한다고 그러면 이거 공공기업 민영화하면 이거 해고 많이 당하겠구나. 그 노동조합도 벌떼같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노동당이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노동당 시장이야. 켄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대처 개혁이 나오면 리빙스턴 시장이 끝내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대처가 런던 광역 해체해버렸어요. 시장 자리를 없애버렸어. 해체. 네? 그래서 정당 간의 정권 이념이 가장 치열하게 붙는 나라인데 다행히 그 사람은 다 당원이 움직이는 시스템. 우리 지도자 한 명이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니까 저는 좋다고 보고요. 일본에 가시면 정당 공천을 안 받는 무소속 당선자가 더 많아. 일본은. 예.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공천이라고 하지 않고 추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 나오면 A당에서도 추천을 받고 B당에서도 추천을 받고 C당에서 동시에 받아. 공천은 아니고요. 추천을 받아서 나가. 근데 무소속하고 싸우지. 그래서 아마 지방의원들은 한 60%가 다 무소속입니다. 일본은. 그 다음에 미국은 최근에 난 파티션 일렉션입니다. 정당이 너 공천하는 거 안 하는 건데 정당 자유인데 투표용지 어디에도 내가 정당 후보라는 걸 쓰면 안 돼. 선거 벽보 뭐 어디에도 내가 정당 후보라는 걸 쓰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난 파티션 일렉션이라. 그게 유행입니다. 왜? 정당의 부작용이 많으니까. 네. 그래서 저도 최소한도 광역의원까지는 뭐 정당 공천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기초는 뭐 딱 빼고 도지사는 조금 다를 것 같아. 도지사 정도는 아무래도 다음에 대통령도 꿈꾸는 사람들이니까 정당에 좀 커넥션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도 도지사 공천은 다릅니다. 도지사 공천은 국회의원이 하지 않고요. 정당 내에는 공천위원회가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그거는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외에는 광역의원도 다 국회의원들이에요. 구청장도 국회의원이 해.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안 하는 게 좋겠다. 제 생각.
부평구는 딱 두 가지 세금밖에 직접 못 걷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재산세하고 예. 등록면허세만 걷을 수 있고요. 예. 부천은 재산세, 등록면허세 포함해 5가지를 걷어서 예. 기본적으로 광역시에 있는 기초 구하고 광역도에 속한 자치시의 재정 자립도가 엄청 차이가 납니다. 예. 그럼 지방에 가면 어떤지 모르지만 수도권에 있는 우리 부평은 지금 19.6%라면 부천은 거의 40%가 넘습니다. 재정 자주도로 가면 선생님 아시는 것 더 심해지는데 이런 광역을 중심으로 하고 그 기초를 두면서 이 재정 자립도를 불리하게 하고 또 도하고 도에 있는 자치시하고 이렇게 불리하게 만드는 문제를 전 세계적인 사례랑 비춰봤을 때 합리적으로 조정할 방법이 없는가라고 하는 문제 하나 하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 지방하고 좀 작은 도시랑 비교해 보면 저희 웬만한 동은 한 2만 5천 명에서 3만 명 정도 되거든요. 아마 다른 광역시도 다 그럴 겁니다. 근데 그러면 지방 가면 웬만한 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군수 뽑고 군을 뽑는 데랑 저희 하나의 동, 저희가 사는 청천 이동만 해도 3만 5천, 많을 때 4만 명 정도 되는데 이미 이제 자치화 분권을 하려면 동 단위로 이 구에서 자치구에서 머물지 말고 동자치로 넘어갈 때가 되지 않았는지 이번 기회에 두 가지를 질문드립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공무원이세요? 아닙니다. 아니세요? 예. 근데 이건 좀 논란이 많이 되는 질문입니다. 이게 첫 번째는 이게 100% 제 생각입니다. 생겨나서는 안 될 게 생겨난 게 대한민국의 광역시라는 게 저는 그 생각, 개인적으로. 광역시는 생겨나서는 안 될 도시가 생겨난 거야. 이 말은 현재 광역시는 이 도시면서 도의 역할을 하라고 한 제도잖아요. 인천은 뭐 이렇게 경기도의 한쪽에 붙었으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대전 같은 경우는 충남에 딱 한 군데 안고처럼 팍 빠져나온 거야. 그렇잖아요. 근데 세계에 가도 우리나라 같은 광역시 제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광역시 제도는 우리나라 유일한 제도야. 근데 이거는 1988년도의 영향입니다. 우리 논의할 때 당시 집권 여당은 이 대도시를 놓치는 것을 염려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1000만의 서울시장을 뺏고 1300만의 경기도지사를 뺏겼다. 그러면 국정 운영하기, 대통령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견제할까? 그랬더니 광역시에 자치구를 두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치구가 생긴 겁니다. 근데 지금 생긴 상황에서 보면 이제 말씀하시는 게 맞는 거죠. 자, 근데 요와 같이 대도시에 광역과 기초를 두고 있는 도시를 예를 들면 뉴욕은 인구 800만인데요. 시장이 800만을 다 혼자 합니다. 그리고 구청장 5명 있는데 이 사람은 권한이 없어요. 선출직인데. 구에도 없습니다. 동경에 가시면 동경이라는 도시는 도농복합도시입니다. 동경이라는 도시가 23개의 우리 같은 이 구가 있고 동쪽에 보시면 한 30개의 우리나라 치면 시군구 같은 데가 또 시군 같은 데가 붙어 있어. 그러니까 도시하고 농촌이 붙어 있는 거죠. 그래도 이 자치구, 그러니까 자치구는 구청장 선출합니다. 근데 1952년도에 동경도가 막 발전할 때 구청장하고 도지사가 정당히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경도 발전에 저해가 되는 거야. 왜? 계획을 짜더라도 꼭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선거로 없앤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952년부터 75년까지는 구청장을 아예 없애버렸어. 지금 우리처럼 임명직으로 바꿨다가 75년도에 다시 부활합니다. 그런데 우리와 같은 지정도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일본은 우리나라 광역시 같은 거죠. 그거는 우리처럼 이렇게 2층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장만 뽑고 이거는 현에 소속돼 있지. 지금도 그 사람도 우리처럼 독립하려고 하는데 그럼 현이 껍데기만 된다고 해서 반대해서 못하고 있는데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앞으로 기회가 되면 저는 대전은 충남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충남 전체를 통할하는 중심지로 대전이 역할을 해야지 대전광역이 떨어져 나면 충남 사람들만 피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도청은 어디 가면 홍성에 가 있어요. 경상북도 같은 도청이 되면 안동에 가 있어요. 그러면 경주 사람이 대구 있을 때는 1시간이면 갔으면 됐지만 지금 2시간 걸려 가야 돼, 도청 가려면. 왜? 대구 사람 때문에 생긴 일이거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 광역시 제도는 근데 글마다 폐지하자고 그럽니다, 현재. 폐지하자고 그러는데 폐지하지 못할 때는 지금 선생님이 질문하신 질문이 생겨나는 거예요. 왜? 이 대도시는 대도시가 종합행정을 한다고 보고 구는 보조기구로 보기 때문에 재원이 한정적인 거예요.
왜냐면 전체적인 종합적인 광역 행정을 해야 되니까. 가령 예를 들면 시군은 독자적인 도시계획이 가능해요. 왜? 다 떨어져 있지만. 근데 군은 독자적인 도시계획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교통, 상수도, 하수도 이거 다 연결돼 있잖아요. 도시 안에. 그러니까 이게 구 따로 하고 구 따로 하기가 어렵다고. 예, 그래서 이 대도시 행정이 갖고 있는 행정고의 특성 때문에 생겨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그 기회 되시면 그건 굉장히 좀 복잡하게 이슈가 얽혀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제 얘기에 반대하는 분도 많아요. 왜? 근데 지금은 이미 한번 제도를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요, 이 제도 잡아잡기 굉장히 어려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인천만 해도 구청장이 5명인데 서울에 25명이나 구청장이. 전국의 구청장이 69명이에요. 이 구청장 없애려고 한번 했죠. 구청장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못 없애는 거야. 구청장 봉급 얼마나 많이 줘야 돼요, 또. 선거한다고 또. 선거비용 또 얼마나 많이 들고. 예? 자, 한 분만 더, 예. 질문 안 하신 분. 동단위 자치. 네네네. 아니 아까 제가 질문한 두 거 가지 동단위 자치. 아, 동료. 앞으로 여러분들 주민자치회 들으셨죠? 네. 그러면 동이 앞으로 우리나라 복지에 굉장히 중요한 센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의 기능을 좀 키우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부천시가 책임동젠가를 아마 할 거예요. 그래서 몇 개 동을 묶고 대동을 만들었죠? 막 그게 저는 좋은 샘플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고령사회가 되면 동 중심으로 복지 허브를 만들어야 될 겁니다. 예. 왜냐면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럼 구청도 너무 먼 거야. 그럼 동 중심으로 저는 가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예. 근데 조금 농촌은 좀 달라요. 왜? 농촌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2만이 안 되는 군도 있고요. 리라고 그래도 마을에는 지금 10호도 안 돼. 마을 단위가. 그래서 앞으로 이 농촌 지역이 어떻게 될는지도 걱정입니다. 네. 예. 저도 두 가지 여쭙고 싶은데요. 네. 하나는 교수님께서 보시는 지금 문재인 정부의 지방 분권에 대한 의지를 여쭙고 싶고요. 가르쳐 주시면서 지금 현재 이 지방 분권 자치대학 이런 교육이 민주당 정세에 맞고 또 그런 민주당 자치 정부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분권의 방향의 모순되는 이 문재인 정부는 대규모 이 공무원 수를 증가하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는 이런 모순된 것을 보면서 이 의지가 어떤 것인지 우리보다는 그 실체를 정확하게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여겨져서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금까지 지방 분권, 자치 분권의 역사나 좋은 점들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셨는데, 그렇다면 일반 주민인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 이런 것들은 스스로 찾지 못하고 질문을 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만은 그런 것이 무엇이겠는가? 지금까지 말씀 주신 내용 중에서는 직접적이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내년도 선거에서 수준을 보여라 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분권 전략에 있어서 조례의 작성이나 이 지방 분권 대학 운영이나 이 여러 가지는 결과적으로는 일반 주민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이라기보다는 결국에는 관이나 어떤 기득권을 가진 조직에서 이런 지방 분권의 실현이나 쟁취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로만 여겨지는데, 도대체 그럼 우리 주민들은 순수하게 우리가 주체가 돼서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일들이라고 보시는지. 되게 어려운 말씀을 하세요. 예. 문재인 정부가 분권에 대한 의지는 굉장히 커 보입니다. 커 보이는데 그럼 성공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확신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자, 왜 그러냐? 분권을 하자고 하는 분들은 많은데 분권은 목소리 높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번 뭘 바꿔보신 적이 계신 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뭐를 바꾸려고 그러냐면요, 바꾸고 싶은 사람이 절실함이 있어야 돼. 제가 아까 이토 히무이라는 사람 얘기했는데, 이토 히무이는 학원무사 출신이에요.
에도 시대 때 하급무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상급무사가 지나가면 자기 머리를 땅에다 딱 대고 있어야 돼. 그리고 지나가는 상급무사가 자기 머리에다 발을 대고요. 야, 이 자식아 앞으로 잘해. 이런 천민 대접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하급무사라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을 뭔가 바꾸고 싶었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 오는 날 자기 머리 딱이 되는데 이 구두시 발 맨발로 이렇게 배대면서 나오고 너 잘해라. 이러고 그런 대접을 받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세상에 살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다른 세상으로 갔다고 절실한 거야. 근데 나는 지금의 자치분권을 외치는 사람들이 그만큼 절실하냐 이거야. 이거 지금 아니면 안 된다. 그거에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의지는 강하다는 생각이고 하여튼 우리가 힘을 모으면 되도록 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 공무원 수를 많이 뽑는 것에 대한 말씀인데 저는 조금 다릅니다. 왜 다르냐? 자, 우리가 지금 이 상태를 그냥 나가면은요. 2050년도에 우리가 인구 2,500만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 2,500만 나라가 되면은요. 지금 있는 모든 게 싹 바꿔야 돼. 아파트의 절반도 다 이제 폐허가 돼가지고 그야말로 여러분들 영화에나 나오는 흉물이 됩니다. 왜? 5천만으로 지금 저렇게 아파트 져놓고 있잖아요. 2,500만이 됐다. 그러면 절반은 다 비는 거야. 그래서 저는 공무원의 고비용보다 청년 일자리가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렇다면 비용이 들대로 해야지. 그래서 청년 일자리 해주고 안정된 가정꾸려서 애를 좀 낳게 해줘서 인구를 유지하는 게 저는 이 시점에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주변에 애기 소리 들리나? 그걸 하시든지 그게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문을 활짝 열고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는 일입니다. 근데 저는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는 일보다 그런 시도가 저는 의미가 있지 않겠나. 그러면서 저는 지지하는 사람이고요. 공무원 많이 뽑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런 절실함이 있었던 것 같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 일 못하고 계속 일 나가면 우리 사회가 이제 닫혀야 돼요. 다. 지금 이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들의 3분의 1은 다 지금 문 닫았다는 얘기는 들으셨죠? 왜? 60만, 70만을 상대로 영업하던 가게나 공장들인데 올해 35만이래요. 작년에 40만 겨우 넘었고. 그러니까 이런 스피드로 나가면 모든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죠. 지금 대학 정원이 50만 명인데 지금 이 인원이 18년 후에는 대학 정원 15만을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얘가 100% 대학 간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대학만 줄이는 게 아니라 대학 교수의 3분의 1은 다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저는 절박한 표현이라고 봐지고요. 지금 우리가 꼭 뭘 해야 되겠냐?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화단에 내려가서 풀을 뽑으십시오. 관리인에게 맡기지 말고. 요건 우리 동거는 우리 동이 책임지자 이거. 협동정신이 필요한 때문에 우리가. 뭔가 같이 하는 일이 필요해. 이건 관리인이 뽑는 거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주자 대표회라는 기구를 여러분들이 뽑아놓고도 여러분이 관리인 놓고도 이걸 떼어먹어도 몰랐잖아 다. 참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공동주택 내에 있는 아파트를 같이 관리하면서 좀 스킨십도 하고 같이 일을 참여도 좀 하고 이런 훈련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뭔가 같이 할 수 있다. 근데 이런 훈련을 안 하면은요. 제가 이제 끝드리면 민주주의는 머리를 하는 게 아니라 가슴을 하는 겁니다. 민주주의는 양보하는 걸 배우는 거거든요. 양보하는 거 머리로 양보하나요? 머리로 양보했다면 3,800명 캘리포니아가 인구 45만의 와이오밍이 절대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로 하면. 이거 다 가슴을 하는 일이다. 말이지. 민주주의 잘하는 나라는 가슴을 주고받는 경험을 많이 한 나라인데 우리는 그 경험이 작았던 거죠. 중앙정부 혼자 하면 그 기회는 더 작아져. 그러니까 이 장을 활짝 피자는 거예요. 지방으로. 그러면 우리가 주고받을 일이 그렇게 가슴을 나누는 일이 많이 생길 거다. 저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거라고. 근데 조금 더 나가면 우리 투표 어떻게 할래? 그러면 나는 누구를 찍으라는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도 누구는 찍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군대 안 갔다 온 사람 한번 냉정하게 한번 보세요. 왜 군대 안 갔는지. 세금 안 낸 사람들. 예?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세금 안 내면서 뭔 지도자가 되겠다. 난 이해가 잘 안 돼.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세무 안 낸 사람도 왜 안 냈는지, 군대 안 갔으면 왜 이 시대에 군대를 안 갔는지 그런 걸 좀 꼼꼼하게 아는 사람이라고 대충 찍지 마시고요. 정당 뭐 한다고 찍어주시지 마시고 그런 것만 해도 저는 이 정치가들이 우리 국민들은 무섭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것만 지켜도 세금
현역. 여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예, 하세요. 유명지에 지금 구청장이나 시장이 지금 돈이 많다 그랬잖아요. 예. 공무원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직급을 올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 같은데 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급, 승급. 지금요, 네. 현직에 해외 다른 데는 오늘 여러 군데 나라를 얘기하는 그 나라는 어떤지 그거 좀 들어가서 나라마다 좀 다른데요. 우리 일본 시스템이에요. 예, 단체장이 힘이 많이 간다. 미국은 단체장이 힘은 있지만 우리처럼 전횡 부리지 못합니다. 왜? 이제 지방정부 형태가 좀 다른데 우리는 기간 분리형이라는 걸 쓰고 있어가지고 우리는 시장만 뽑잖아요. 근데 이미 미국이라는 자리는 시장 외에 선출직 공무원 자리가 많아. 특히 그 중에 우리가 얘기하는 위원회형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지방의원들 7명이 뽑는데 7명이 다 집행부에 고위국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임명권이 벌써 고위직에는 다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행정전문가는 행정전문가의 맨이라는 사람을 따로 데려다 놔. 그러니까 인사권이 미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사권을 전행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이 많이 이렇게 막고 있어요. 특히 이제 전문 직종에 있는 사람들은 뭐 우리는 지금 제가 아까 지방세라고 평양에 넘어갔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방세라는 세금이 있을 뿐이지 지방세는 없는 나라야. 무슨 말이냐? 지방정부가 세목을 정하고 세율을 정한 게 아니거든요. 국가가 요거는 지방세라고 하고 재산세 네가 걷어가서 네가 써라 이렇게 해준 거예요. 지방세지. 왜? 우리는 국토부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산의 가격을 정했어요. 공시지가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거기에다가 국회가 정한 세율을 곱하면 재산세가 나와. 미국은 내 재산의 가격을 정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 그게 선출직 공무원이 어세서라고. 재산평가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이 자리는. 왜? 이 사람이 내 가격을 얼마나 정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재산세가 딱 결정되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재산세가 보통 1 내지 한 3%를 내는데 내가 100만 불, 그럼 내가 1년에 세금만 3만 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당하게 매겼어도 안 되고 너무 싸게 했어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선출직 공무원으로 해. 그러니까 벌써 인사가 많이 제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전행하고 있는 시스템은 아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늘 얘기할 때도 단체장의 인사권을 제한해야 된다. 이거를 막지 않으면 단체장 전행하기 어렵다는 그 얘기거든요. 네. 고맙습니다. 네.